아, 예. 중간에 뻑이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내에 직접 진입을 하게 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이제 이런 보조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주일미군의 배치 부분은 이 배치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자료 제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본토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오키나와에도 잔뜩 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무식해서 생긴 일인데, 이거 보시면요. 2014년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길기가 미군의 공식 엠블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군국주의 상징인데 미군이 왜 이걸 쓰고 있냐 이래가지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일부의 주일 미군 부대가 이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부대 공식 엠블렘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전범기나 다름은 우길기가 퍼져 있지만 외교부는 뭐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뭐 최재천 의원실이 어떻게 했는데 해군 항공시설 뭐 이와쿠니 연대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우길기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다우너스라고 해가지고 해가 지는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해병대가 이걸 치고 들어가는 형상이고 이거는 지금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가 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선다우너스라는 이제 해군 전투기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육군 항공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하고 싸우는 미군 부대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기들을 많이 격추시켰기 때문에, 해를 지게 한다.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이제 일본 제국을 지게 한다라고 해서, 선다우너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늘 이제 해가 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본을 억누른다는 겁니다. 일본군을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해하시는 거죠. 이 의원실이.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길기만 나오면 막 전범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보시면 이제 다 이런 겁니다.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애들이 그렇게 뭐 생각이 없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방위비 문담, 현황 및 특징 관련해 가지고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1990년 걸프전 그리고 2001년 9.11 사태 이래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책임 분담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차이점은 미국이 군사적 차원의 부담 분담으로 용어를 통일해가는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책임 분담이라는 차원의 부담 분담을 지지함으로써 대외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만 용어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부담을 나눈다, 책임을 나눈다. 사실 뭐 표현을 빌리자면 책임을 나눈다는 게 훨씬 더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뭔가 스스로 하는 것 같으니까. 일본이 인식하는 전쟁 시, 평화 시 부담 분담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분담과 부담 분담, 접수국 지원 차원의 비용 분담 이런 것들이 있네. 접수국 지원 차원의 비용 분담은 이제 뭐 들어와 있는 상대국에 뭔가 이제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거죠. 부담 분담을 보면 원래는 같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한쪽에서 다 내야 되는데 나눠서 해준다라는 개념이니까 적정 방위비 책정 및 지출, 독자적 군사력 건설 및 현대화, 동맹 군사력의 상호 운용성, 이게 미국산 무기를 이제 자위대가 구입하는 거, 국제 평화 유지 및 다국적 군 활동.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위대로서 일본 자위대가 같이 미군하고 같이 뭔가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테러리즘 대처 및 해적 퇴치 등 위기관리 동참,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 경제 원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보적인 부담 분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국 지원은 뭐냐?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뭔가 주둔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군을 받은 나라의 입장에서 뭔가 이제 미군을 위해서 특별히 돈을 좀 써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그 안에 이제 평화 시에는 토지 시설 제공, 세금 면제, 현지 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실용비 등 군수 지원비, 전기, 가스, 물, 그다음 군사 건설비, 그러니까 이제 부대 안에 뭐 시설물이나 또는 참호나 또는 이제 뭐 전투기 이렇게 경납고 같은 거 건설해 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전쟁 시에는 이제 비행장 등의 시설 제공, 그러니까 정해진 주둔지 외에 다른 이제 그 국토에 있는 모든 비행장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군수, 그러니까 이제 뭐 탄약이라든지 보급품, 또 음식 이런 거 제공해주고, 인력, 근로자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거, 수송, 기지 경계, 복구 등의 기지 지원, 의료 등 후방 지원까지 다 이제 일본 돈으로 미군에 비용 분담을 해준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접수국 지원이라는 범주에서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분담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수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호스트 네이션, 그러니까 주인 되는 국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빈, 아니 주빈이 아니고 저기 뭐냐, 그 파티의 주인. 예. 동맹조약과 주둔군 지휘협정, 그리고 이 조약들의 예외 규정으로 미일 간 특별협정에 따라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 주둔군 지휘협정의 원조 개념인 나토 소파, 소파는 한국군만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주둔군 지휘협정은 다 이름이 소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K 소파인지 J 소파인지 이렇게 따라 달라지는데, 나토의 이제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나토의 주둔군 지휘협정에도 없는 예외 규정으로 미일 특별협정이 가능했던 것은 책임분담이라는 그 광의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국들 간 상호 부조 형식이기 때문에, 부조는 이제 서로 조금씩 돈을 내서 돕는다는 거죠. 협의로 접근할 경우 해결이 어렵고 광의로 접근해야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광의, 넓은 의미에서 좀 크게 봐서 애정하나만 봐드리자 하는 거고, 여기 협의는 협소하다 할 때 협자로 아주 좁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제공이니까 그 들어와 있는 부대 용산이라고 그러면 용산 미군부대 들어가면 용산 미군부대 안에 있는 건물은 한국이 지어주는데, 용산 이외에 뭐 미국이 필요한 건물은 미국 니네가 직접 지어라라는 식으로 이제 깐깐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일본 방위비 분담의 특징은 미국과 국제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분담 및 부담 분담을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용 분담 차원에서 주일 미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별 비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한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관한 이제 국제적 수준의 안보관, 즉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둔 국방 태세와 정책에 제한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동아시아, 나아가 아태 지역 전반을 염두에 둔 안보관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게, 일본은 미국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점령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점령하러 온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면 독립을 했으면 끝이지,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전쟁이 벌어졌고 미군이 참전을 해줘서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같이 싸웠으니까 동맹은 동맹인데, 이게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 사이의 동맹이라는 거는 원래는 주종 관계예요. 점령을 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근데 야, 현대사회에서 주종이 어딨냐, 우리 그냥 친구 사이로 해주자, 이래서 이제 마치 명나라하고 조선처럼 그런 관계인 거고, 그 한국하고 미국의 동맹은요, 명나라하고 조선의 동맹이 아니고 그 신라하고 백제의 동맹 같은 겁니다. 이게 대등한 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싸웠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미국도 지금 중국 견제해야 되고 하니까 필요해서 주둔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원해서 왔지만 지금은 필요해서, 자기들도 필요해서 주둔하는 거니까 좀 대등한 관계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안보 간의 차이가 좀 난다. 한국은 이제 북한만 생각하는 거고,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게 좀 더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렇다고 보시고요.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인식과 지원에 있어서 보다 호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가급적 충족시켜준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집단자위권과 이제 해무장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도 부담 분담의 확대, 책임 분담의 강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군사동맹의 약화가 예견되던 시기에도 다자안보 협력과 병행하여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에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동맹의 역할을 지지해왔고 미군 주둔의 필요성, 영내 군사력 균형에 일본의 역할 증진, 지역 국가들의 정책 투명성과 예측성 증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제기구 기여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 활동, 재건 및 재난구호, 해적 퇴치 등에도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만큼 주일 미군 유지에 따른 분담금을 75% 이상 기여하고 2013년에는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등 부담 분담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군의 해외 훈련 소요 경비까지를 지원하는 매우 적극적인 비용 분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공동방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군비 현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력 증강 사업과 선진 미 군사력의 전개 지원 및 주둔시설 제공과 유지를 위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미일 간 공동연구와 협력 사업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일본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비롯해서 유사시 적기지 공격을 위한 수단의 개발과 배치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주일 미군 준에 따른 분담금은 미군의 봉급 등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비인적 요소에 입각한 주둔 비용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군 인건비는 미국이 지급하는 거고 그 외에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은 다 일본이 내주겠다는 거죠. 이는 남의 도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헌법의 제약으로 안보를 의존하는 상황에서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군대를 아주 작게 유지해도 되니까 미국이 대신 와서 지켜주니까. 일본의 주둔군 비용 분담 사례는 미국 입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이며 미국이 유럽, 동아시아, 또 걸프협력위원회 등 동맹국들에게 적어도 50% 이상의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에 선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사실 이 상황이 전혀 다른 건데, 왜냐면 다른 나라는 군대가 다 있어요. 근데 일본은 자유대가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군대는 아니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또 미안하기도 하니까 또 2차 대전 때 무지하게 많이 죽였거든요, 미군들을. 또 진주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들 입장에서 좀 미안하니까 미군한테 돈을 좀 많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미국은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한국, 호주, 그 다음에 뭐 유럽에 가가지고 야 봐라, 일본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니넨 뭐냐,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본에 거의 준하게 사는 애들이 왜 그렇게 지갑을 아끼냐 라는 식으로 이제 땡깡을 부린다는 거죠. 또한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비정상 국가이자 전수방위 체제임에도 이를 비관적이라기보다는 현실로 인정을 하고 한국에서와 달리 미일 동맹의 비대칭성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논란은 미미하고 안전보장에 상응하는 물질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인식을 하며 다만 분담 비용의 투명성에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 또는 지원 사업이 마치 특별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고 이를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입장과는 인식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분 좋게 주는데 한국은 아씨 아까워 죽겠는데 저걸 왜 아깝네 이러면서 이제 주는 겁니다. 일본이 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용 분담을 적극 수용하고 그 부산물로 동맹 공고화를 추구하는 것과 한국의 갈등적 협상의 결과로 동맹 공고화를 주장하는 것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깎긴 너무 깎죠.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미국이 또 너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돈 벌고 싶으면 뭐 딴 나라 가서 주든, 이거 북한 가서 주든 하시든지 이런 식이니까. 하여튼 그 결과 일본의 비용 분담은 미국과 전략적 차원의 합의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안보 정책, 방위 정책 지침이 미국과 상통하며 소위 정책과 전략의 목적, 개념, 수단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방위비를 4조 6천억 엔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46조, 지금은 이제 5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50조 원.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저 국방 예산은, 일본의 국방 예산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2013년 방위비, 2003년 이래 계속 방위비가 떨어졌었는데 11년 만에 2013년도에 방위비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환경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본인들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일미군 현황. 자, 주일미군의 현황을 보시면 아까는 저희가 작은 도표로 봤고 지금은 이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미군의 현황. 주일미군은 태평양 전쟁의 승리에 따른 그 점령군이 오늘날 그 세계 최강의 동맹군으로 변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성격은 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들어온 점령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통치하고 앞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미래상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뭐 일정 기간 이제 민정이 이양할 때까지 운영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들어온 점령군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일미군의 그 기원 역할, 전략적 위상, 배치 현황 등을 살펴볼 겁니다. 주일미군의 기원과 역할. 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그 1952년까지 7년간 미군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군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국전쟁 시기 동안에는 일본 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미군이 지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냥 45년에 일본이 패망했고 항복문서 조인하고 미군이 한 두어 달 있다 나간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7년 동안 미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7년 동안. 7년이면 그렇게 작은 기간이 아니죠. 일본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7년이면. 그리고 7년 동안 미군 헌병하고 이제 일본 경찰이 같이 이렇게 이제 치안 유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 범죄도 많이 일어났고요. 점령군으로 와 있으니까. 1947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헌법, 소위 평화헌법을 수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50년 6.25 남침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지원을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급속히 군사기지가 확장되고 유엔군을 지원하는 일본의 군사 역량은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메가드 사령관은 일본인으로 구성된 준군사 조직인 경비경찰을 허용하고 이 조직이 오늘날 자위대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위대는 이제 자체 방위대라는 얘기고요. 영어로 하면 이제 SDF, Self Defense Force가 됩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전범국가 일본은 비로소 주권을 회복했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평화애호국을 상징하는 전수방위 개념으로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위대는 현재 어느 국가의 군대 못지않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지간한 군대보다 무기나 이런 장비 같은 게 좋죠. 2013년 현재 주일미군을 보는 대내외적인 시각은 세 가지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방어와 일본의 이제 군사 대국화를 예방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강력한 미국의 기반적 동맹국이고요. 이걸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적 동맹국, 그러니까 기반, 그러니까 주춧돌 같은 거죠.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강대국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과 일본은 상호간에 외교적 지렛대 내지는 지역 안정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 일본은 적극적인 방위비 분담으로 이를 보완함으로써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일 양국은 상호 이익이 합치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이념, 법질서,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양국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두 나라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 이제 좀 많이 비슷해졌고요. 또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두 나라의 시각이 뭐 큰 어떤 그 경제적인 충돌 아니면 외교 문제에서는 거의 인식을 같이 하거든요. 두 번째, 미국 세계 전략의 천병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의 세기인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점이며, 이게 왜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하냐면 중국의 부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비롯해서 강력한 동맹체이자 안보 공동체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세계 지도국 위치를 지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바로 주일미군입니다. 일본의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거대한 기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게다가 공군과 무엇보다 중요한 미 해군력이 미제 7함대가 일본을 본 기지로 해서 기항지로 해서 주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괌과 오키나와에 그 대규모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주한미군 규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에 맞대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 뭔가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로 날릴 수가 있죠. 일본은 어떻게든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일본 스스로 하고 있다. 이런 주일미군인데 이 점에서 이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대만과 한국을 넘어 일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와의 동맹 연계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즉 호주와 나토 등 서방의 동맹 네트워크에 일본은 깊숙이 참여하고 일본의 방위와 세계 안보 전략은 분리되기 힘들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인식입니다. 결국 일본의 10대 자위권과 재무장 허용으로 뭐 대체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허용이 됐죠 이미. 셋째, 2001년 9.11 사태 이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8년 시작된 금융 및 경제난은 미국의 세계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 패권국 내지는 지도국으로 유지되는 힘이 북한과 중국 등을 억제하는 동아시아 주둔군, 특히 주일미군의 역할에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는 주일미군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통해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동시에 이 지역의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미군에 관한 위 세 가지 시각은 미국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하여 재평가가 필요하고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 악화로 더 이상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할 수 없으며 이는 1955년 소련과 동구의 공산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서독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나토 동맹국으로 받아들인 것과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전범 국가들의 재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이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의 거대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또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여기도 공산 세력이죠. 공산 세력의 이제 거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동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미국은 이제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전력 증강으로 동아시아 주둔군 비용의 삭감을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좀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고 대신 일본 자위대 숫자를 늘려가지고 전투력을 늘리든지 뭐 숫자를 늘리든지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자기들 돈을 좀 아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이 허용하고 재무장을 용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감축을 통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주둔 경비를 줄이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 타협하면서 지역 안정을 정치 외교적으로 도모하는 역외 균형 전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불가피하게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즉 해군군 중심의
중심의 축소된 주일미군이 현상 유지를 위한 안정자로서 상당 기간 머무르는 가운데 책임 분담 차원에서 일본의 방위 역량이 증가하는 것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지역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종용할 것이며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역할의 조정과 함께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단 이어지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 그 8강의 하편의 2부, 그러니까 지금 8-하-2가 됩니다. 이게 앞에 저희가 좀 잘린 게 있죠. 그것도 올릴 거니까 8-하-1이 될 거고 두 개 합쳐서 한 45분 분량이 될 겁니다. 요거 나가고 바로 이어서 이제 9강에서 주일미군의 역사와 전략적 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